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오늘은 최근 하락이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긍정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긍정의 끝판왕의 얘기를 가져왔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론 바론입니다. 뭐 아시는 분이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소개를 드리자면 바론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회장이고요. 올해 82세입니다. 업력이 50년 이상이라고 하고 거장인 만큼 재산, 운용 자산 모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론바론을 긍정의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제 긍정왕이라고 하면 캠피셔를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캠피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이 안 좋다, 하락장을 좀 피해라 뭐 이런 말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론바론은 뭐 항상 좋다, 미래는 영원히 밝을 거고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뭐 다음 주도 좋다, 무조건 좋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제레미 그랜섬의 거울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긍정의 끝판왕인 만큼 초장기 투자자입니다. 뭐 주식을 뭐 5년 가지고 간다, 10년 가지고 간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뭐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초장기 투자자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특이한 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분석할 때 롬바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뭐 PER이 어떻고 PBR이 어떻고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성공할 사람인지 대단한 사람인지 이 사람 됨됨이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 사람한테 베팅하는 식의 투자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일론 머스크의 굉장한 팬이자 지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의 멘토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고 항상 방송에 나와서 일론 머스크를 두둔하는 대표적인 일론맘이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어떤 분들은 와 진짜 대책 없이 투자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실적을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QQQ를 이긴 뮤추얼 펀드가 딱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 모두 다 롬바론의 펀드라고 합니다. 그만큼 실적으로도 증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3월 11일에 롬바론이 CNBC와 진행한 단독 인터뷰와 그리고 지난달에 공개된 롬바론의 주주서한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에 대해서 이거는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흔히들 하는 그냥 연례 행사 같은 거나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올해가 테슬라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테슬라를 기대해도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하락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뭐 이런 종류의 주식을 사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롬바로는 최근 하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트럼프가 주도하는 하락에 대해서 이런 해석들을 하잖아요. 트럼프의 관세 플레이에 시장이 과도하게 공포에 질린 것이다, 트럼프의 허장성세에 시장이 눌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근데 롬바로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이 트럼프가 정확히 의도한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경제를 고의적으로 둔화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런 경제를 둔화시켜서 인플레를 잡는 거는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을 정책은 아니잖아요.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그럴 정책이 아닌데, 근데 보통 임기 1년차, 특히 임기 1년차 초기에 대통령이 선거와 거리가 있을 때 그때 보통 대통령들이 인기 없는 일을 해야 되고 많이들 한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인기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롬바론이 봤을 때는 트럼프의 이런 롤러코스터는 길어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끝날 것 같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덕분에 지금 주식이 믿을 수 없이 싸졌다,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테슬라가 작년 말부터 엄청난 등락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롬바로는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다, 뭐 어떤 애널리스트 보니까 앞으로 4주간 테슬라의 주가 전망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4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앞으로 4배 이상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한 바탕에는 올해 중반부터 테슬라의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올 거고, 이게 테슬라의 굉장히 큰 성장 동력이 될 거다라고 봤기 때문인데요. 우선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테슬라가 중국 상해에 기가팩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가팩토리를 짓는데 70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가팩토리의 캐파가 한 100만 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롬바론에 따르면은 테슬라는 차 한 대를 팔 때마다 한 대당 15,000달러의 이윤을 남긴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000달러 정도로 알고 있는데 롬바론은 15,000달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롬바론의 기준에 의하면은 7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연간 100만 대를 찍어내는데, 근데 한 대 팔 때마다 15,000달러씩 버니까 70억 달러 투자를 해서 150달러씩 버는 셈이다. 이미 투자 대비 수익률이 다른 자동차 업체와 궤를 달리한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 모델만으로도 상당히 훌륭한데,
근데 앞으로 테슬라는 이 로보택시를 기점으로 해서 또 새롭게 도약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롬바론식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테슬라가 차량 한 대를 팔 때마다 이윤을 한 7,000달러 정도 남기는데, 롬바론 아까 15,000달러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선 다시 7,000달러로 잡더라고요. 저도 7,000달러로 알고 있고. 그래서 15,000달러는 뭐 상해 공장만 했을 때 기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차를 팔 때마다 7,000달러씩 버는데,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한 연간 8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연간 8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면서 택시 영업을 하게 되면은 로보택시 한 대당 연수입이 한 3만에서 5만 달러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테슬라는 차량을 100만 대 생산해서 팔게 되면은 한 대당 7,000달러 버니까 차량 판매 시 70억 달러를 버는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100만 대를 생산을 해서 이거를 로보택시로 운행하게 되면은 한 대당 연간 3만에서 5만 달러 벌게 되니까 100만 대면은 연간 300에서 500억 달러의 수익이 창출이 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를 도입하게 되는 순간부터 수익이 5배 이상 상승한다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차량의 수명을 한 160만 킬로미터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근데 1년에 8만 킬로미터 달려서 3만에서 5만 달러 벌잖아요. 그러면은 로보택시 한 대당 20년을 운행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20년 동안 6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정도를 벌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롬바로는 앞으로 10년 동안 테슬라가 지금으로부터도 4배 이상 오를 수 있다라고 아주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건 테슬라의 좋은 시나리오고 테슬라의 안 좋은 시나리오도 있죠. 제가 이 짐 차노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테슬라의 정치 리스크를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노골적으로 트럼프와 공화당 사이드에 서다 보니까 그 반대편의 정치 기호를 가진 사람들이 테슬라를 불매하거나 비토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인데, 실제로 그런 리스크가 지금 유럽에서 터졌다고 지적을 받고 있죠. 최근 일론 머스크의 정치 행보가 노골적으로 변한 이후부터 유럽에서의 테슬라 판매량이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런데 롬바로는 우선 유럽에서의 판매량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정치 리스크는 아니다. 지금 테슬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모델 Y인데, 모델 Y를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모델 Y 생산을 멈췄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량이 떨어진 거지, 일론 머스크의 정치 행보가 그 원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정치 리스크에 대해서 물론 이제 기업 경영인이 정치에 깊게 연관되는 거는 본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다만 일론 머스크는 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의 초창기 멤버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가 자기의 신념대로 안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거대한 가능성을 가진 회사를 그냥 손 털고 나와버렸다. 일론 머스크는 자기 신념대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러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세계가 점점 디지털화되고 점점 자동화되게 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어떻게 보면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 시대를 본인이 열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지구 온난화, 환경 오염으로부터 지구를 살려야 되는데, 지구를 살리려면은 미국이 패권을 유지해야 된다. 근데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려면은 절대적으로 강한 군사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강한 군사력을 유지를 하려면은 강한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미국의 패권을 유지시키고 더 나아가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아주 좋게도 평가를 해줬습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일론맘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만, 테슬라보다 더 좋게 평가한 게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인데요. 스페이스X는 테슬라보다 더 큰 회사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룸바로는 앞으로 최소 10배 오르고, 일론 머스크는 뭐 30배까지도 얘기를 했다는데, 최근 뭐 캐나다나 일본이나 오스트리아에서 통신사들이 스타링크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고, 그리고 항공사들도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스타링크 가입자가 460만 명인데, 롬바론에 따르면은 광대역 인터넷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인구의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24억 명 정도가 접근 가능한, 개척 가능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스타링크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국방부와도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향후에 무중력 랩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거 역시도 스페이스X에서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고 테슬라보다도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XAI, 그로그로 알려진 회사죠. XAI 역시도 앞으로 크게 성장할 텐데, 지금 오픈 AI와 XAI의 기업 가치 차이가 한 7배 정도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XAI가 앞으로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스페이스X와 XAI 모두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현재 상장 시장에서 직접 살 수는 없고 롬바론의 말에 따르면은 스페이스X를 사고 싶으면은 롬바론의 뮤추얼 펀드에 투자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금이 주식을 매수하기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롬바론이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롬바론은 지금 어떤 주식을 사고 있느냐? 지금 이제 한 분기가 마무리되고 다음 분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라서 특정 종목명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종목명을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은근슬쩍 힌트를 주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본인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파괴적 혁신 기업, 그러니까 테슬라나 스페이스X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업, 성공하면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한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고, 뭐 PER이나 PBR 이런 전통적인 가치평가 척도로 봤을 때 저평가 가치주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이 한 5, 60%를 차지를 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안 좋지만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2, 30%를 차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에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2, 3년 동안 돈을 못 벌고 있을 수는 있어도 지금 이 기업이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고 있고 이 투자가 성공했을 경우에는 굉장한 성공을 누리게 된다. 보통 이 투자가 성공하면은 다른 경쟁 기업들은 넘볼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노리고 미래를 위해서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얘기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베일리조트를 뽑았는데요. 베일리조트 같은 경우는 스키 리조트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서구권 같은 경우는 스키 시즌이 되면은 시즌 패스 같은 거를 끊어놓고 그 스키장이 있는 마을에 살면서 이 스키 시즌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베일리조트는 이 사진 오른쪽에 보시는 스키장만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스키장에 있는 마을이죠. 숙소도 필요하고 식당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 부대시설들이 다 구비가 된 이런 일종의 마을같이 구성된 스키리조트를 보유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베일 리조트의 주가가 202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베일 리조트의 실적을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되는데, 밑에 그래프는 베일 리조트의 회계 연도별 연간 매출을 나타낸 겁니다. 회계 연도 2022년이 지나고 나서 23년부터 지금 성장이 정체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특수가 끝나니까 바로 성장이 정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매출이 안 느는 것도 문제인데 또 비용은 또 소폭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순이익은 줄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롬바로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베일리조트가 이제 미국을 벗어나서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스키 시장이 유럽이 미국보다 3배 더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마켓 사이즈는 더 큰데 미국처럼 스키 리조트의 서비스가 발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일 리조트 같은 경우는 스키장부터 숙박시설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을 한 번에 하나의 기업에서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스키장 따로, 숙박시설 따로, 뭐 스키장에 돌아다니는 스키 페트롤 따로, 그리고 식당 따로, 이런 식으로 서비스별로 소유주와 서비스업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 분화가 돼 있다. 그래서 베일 리조트가 지금 유럽에 진출해서 하려는 거는 이 분할의 서비스들을 다 통합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아, 내가 자본력도 있고 그리고 시즌 패스를 팔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다. 그리고 자본력도 있어서 투자를 해서 이 서비스들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화되어 있는 시장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2022년부터 계속 지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롬바로는 이 시도가 성공을 할 거고 또 성공하게 되면은 주가가 반전될 거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하얏트 호텔입니다. 하얏트 호텔 같은 경우는 자산 경량화 전략, 그러니까 하얏트 호텔이 직접 호텔을 짓고 소유하고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식으로 운영하는 전략을 쓰는 장점을 높게 평가받는데, 근데 롬바론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하얏트의 주주 환원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롬바론 같은 경우는 하얏트를 거의 몇십 년 동안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하얏트는 처음에 상장했을 때 유통 주식 수가 한 1억 9천만 주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유통 주식 수가 1억만 주 정도로 떨어졌다. 거의 반토막이 난 건데, 이렇게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바로 하얏트에서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롬바로는 하얏트가 계속해서 주주 환원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수를 만드는
그러니까 MSCI 지수로 유명한 MSCI도 한 20년째 투자를 하고 있는데, MSCI는 금융계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 인덱스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패시브 투자가 대세화된 상황에서 MSCI는 어떻게 보면은 룰을 만든다고 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또 높게 평가했고요. 그리고 아치캐피털이라는 재산보험 회사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아치캐피털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이 보험을 팔면은 보험을 판 계약 건수당 성과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 계약한 보험에서 나오는 수익을 바탕으로 성과금을 지급하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모델을 만들면서 새 시장을 개척한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레드락 리조트라는 카지노 회사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기업은 UFC를 만든, 정확히는 UFC를 인수를 해서 우리가 아는 UFC로 키운 퍼티타 형제가 오너로 있는 카지노인데요. 이 카지노가 특별한 점은 MGM이나 다른 유명한 카지노 호텔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카지노들, 관광객이 자주 가는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 있는데, 이 레드락 같은 경우는 이 라스베이거스 주거민들이 있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카지노들이 관광객을 위한 카지노라면은 이거는 주거민들을 위한 카지노. 그러니까 와서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스파도 하고 밥도 먹고 여러 가지 휴양 시설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해 휴양 및 레저 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카지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화려하게 지어서 관광객들을 끌어야 하는 그런 대형 카지노들은 카지노 하나를 짓고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 근데 레드락 리조트 같은 경우는 이 카지노 건설 비용이 이런 대형 카지노들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 카지노들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니까 보통 이제 방문 빈도가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오는데, 근데 이제 레드락 리조트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한 달에 4번 정도 방문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ROI가 기존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카지노들은 한 자릿수인 반면 레드락 리조트 같은 경우는 거의 20%에 육박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드락 리조트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을 위한 카지노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과의 친밀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고객들과 굉장히 친하고 뭐 가족 이름도 서로 알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레드락 리조트가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다른 카지노들은 장사를 못하니까 다 정리해고하기 바빴대요. 근데 레드락 같은 경우는 퍼티타 형제가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카지노를 열 때까지 절대 해고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직원들한테 계속해서 급여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드락 리조트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고, 그러면 근속연수가 높아지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 주민과의 친밀성이 생명인 기업이다 보니까 고객과 친한 직원들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퍼티타 형제는 코로나 때 직원들을 안 자르면서 이거를 해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레드락 리조트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랜섬 얘기를 전해드릴 때 지금 하락해서 주식이 싸다고 해서 아무 주식이나 줍지 마라. 특히 돈 못 버는 기업을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매수했다가 피 보는 수가 있다라고 그랜섬이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론바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돈 먹고 오는 기업들을 줍줍해도 된다, 기회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론바론이 이런 얘기를 하는 바탕에는 론바론 고유의 분석이 있습니다. 오늘 론바론의 분석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뭔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신박한 논리다, 대단한 인사이트다, 이렇게 감탄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론바론 소개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론바론이 이 사람을 보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비즈니스 모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다 라고 론바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실패해서 피벗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기업을 성공시키는 거는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과 그 팀이라는 거죠. 그래서 론바론은 그걸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사람 됨됨이를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고, 그래서 론바론이 봤을 때는 이 기업이 지금 당장 돈을 못 벌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꿈을 팔면서 연명을 하고 있을지언정 내가 이 기업의 대표를 만나보니까 이놈은 될 놈이야, 성공할 놈이야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주식들을 사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뭐 베일리 조트부터 MSCI 여러 가지 기업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업들을 론바론이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했던 게 이 기업 창업주 경영인의 얘기였거든요. 뭐 MSCI 같은 경우는 이 헨리 에르난데스라는 사람이 이민자로 넘어와서 힘겹게 살면서 이 기업을 일군 대단한 사람이고 업청은 저쩌고 뭐 이런 걸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론바로는 사람을 보고 투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당장 돈 못 버는 건 중요하지 않고 이 기업을
이끌고 있는 사람을 난 믿기 때문에 투자한다. 그래서 지금 줍줍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롬바론이 뭐 1980년대 투자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고 막 그렇게 엄청난 초장기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롬바론의 인터뷰를 보면은 거의 뭐 저장 강박 수준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펀드 규정상 특정 주식의 비중이 커지면은 비중 조절을 위해서 주식을 좀 팔아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 심장이 뜯긴다고 표현할 정도로 돈벌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롬바론이 선호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죠. 근데 롬바론은 이런 변동성이 큰 기업들을 뭐 5년, 10년, 20년, 30년씩 들고 갈 정도로 엄청난 인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히 뭐 MSCI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직후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수준의 인내심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지금 꿈을 파는 기업, 스토리를 파는 기업을 매수를 하고 싶다. 이 기업이 지금 당장 불안해 보이지만 이 기업의 비전,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 기업의 미래를 보면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이런 롬바론의 특성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엄청난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저장 강박 수준의 존버력,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업을 믿는 이 대단한 믿음,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